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미션은 그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파헤쳐 보는 건데요. 바로 공감이라는 감정이 우리 두뇌에서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유대감을 느끼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를 관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사람들은 공감을 뭐랄까 되게 심리적인 거나 성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의 핵심은 좀 다릅니다. 아, 그렇죠. 네, 공감이 우리 뇌 속에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그 하드웨어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거울 뉴런이라는 이름의 공감 하드웨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거울 뉴런이라고 하면 거울처럼 반사한다는 건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뇌세포 반응을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직접 어떤 물건을 집어들 때 내 뇌의 특정 뉴런들의 불이 켜진다고 해볼게요. 네네. 근데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집어드는 걸 그냥 관찰하기만 할 때도 내 뇌에 똑같은 뉴런들의 불이 켜진다는 겁니다. 타인의 행동을 내 뇌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누군가 행동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내 뇌는 내가 직접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반응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와, 그럼 공감이 일종의 소프트웨어라면 거울 뉴런은 그걸 구동하는 컴퓨터 칩 같은 거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눈앞에 있는 상대의 경험을 내 뇌 속에서 실시간으로 재현해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과학계가 이 하드웨어가 확실히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 종은 우리 인간과 비슷한 유인원뿐이라는 겁니다. 아, 유인원만 확실하다고요? 그럼 다른 종들은 이 칩이 아예 없다는 건가요? 솔직히 다른 동물들도 다 무리지어 살면서 서로 눈치도 보고 행동도 맞추잖아요. 바로 그 지점, 그 진화론적 필요성을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사는 사회적 동물들의 생태를 생각해보면요. 그 사회적 구성 단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집단 내 다른 개체들의 관점에서 사물을 파악하고 그들의 의도를 즉각적으로 알아채야만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무리에서 살아남으려면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는 능력이 필수 조건이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거울 유론이 꼭 유인엄마의 전유물일 리 없다고 강하게 추측하는 겁니다. 아, 사회적 동물이라면 다 있을 거다. 그렇죠. 다른 개체의 행동과 상태를 즉각 동기화할 수 있는 거울 유론과 유사한 두뇌 기제를 무조건 가졌을 거라는 가설이죠. 심지어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평범한 동물들한테서도 이 놀라운 능력을 발견할 거라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네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살짝 던졌던 그 금붕어가 등장할 차례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따져볼게요. 인간이나 유인원의 그 복잡한 감정적 공감을 그냥 어항 속을 맴도는 금붕어 떼랑 비교하는 건 솔직히 너무 엄청난 비약 아닌가요? 물론 인간이 느끼는 고차원적인 슬픔의 공유 같은 것과는 결이 다르죠. 하지만 생존을 위한 기계적인 동기화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긴밀하게 결속된 물고기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엄청 뭉쳐서 다니죠. 포식작에 나타나면 수천 마리가 마치 하나의 생물처럼 동시에 방향을 틉니다. 옆에 있는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흔드는 시각적 정보를 포착하는 순간 자신의 뇌에서도 동일한 신경망을 자극해서 즉각적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막 감정적인 교류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물리적 상태와 움직임을 내 뇌가 똑같이 복제해서 반응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공감의 하드웨어 구조 자체가 금붕어의 생존 방식에 완벽히 들어맞는다는 거군요. 그래서 자료에서 금붕어들이 같은 배에 올라타 있거나 적어도 나란히 헤엄치고 있다고 비유한 거네요. 네, 오늘 심층 탐구 자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공감 하드웨어가 현재는 유인원에게서만 확인됐지만요. 이 사회적으로 생존해야 한다는 강력한 필요성 때문에 금붕어 같은 평범한 군집 동물들도 이 기제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죠. 와, 여러분. 다음에 어항이나 수족관 앞을 지나가면서 무리지은 물고기떼를 보게 된다면 진짜 전과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냥 본능대로 휩쓸리는 게 아니라 서로의 뇌 속에서 상대방을 복제하면서 끈끈하게 연결돼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맞아요. 아주 경이로운 일이죠. 자, 그럼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이 공감 하드웨어가 무리지어 살기 위해 발달한 생존 필수품이라면 반대로 어떤 개체를 원래의 사회적 집단에서 완전히 떼어내서 철저히 고립시켰을 때 그 물리적인 칩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과연 원래의 기능을 잃고 머릿속에서 서서히 퇴화해버릴까요? 여러분도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흔히 가꾸는 텃밭을 통해 생태계에 숨겨진 원리를 아주 빠르게 짚어보는 핵심 요약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농장이나 마당에서 흔히 하는 텃밭 가꾸기. 이게 사실은 수확량을 늘리려고 자연 생태계를 억지로 통제하는 엄청나게 치열한 개입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로 텃밭은 채소 생산을 극대화하려고 특정한 상태를 애써 유지하는 작은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지키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잡초를 끊임없이 뽑아내고 벌레나 야생동물을 막으려고 살충제를 뿌리거나 울타리를 치는 그런 쉴 새 없는 개입이 필수적이란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채소 성장을 극대화한 텃밭은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정말 엄청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좀 더 와닿게 비유하자면요. 가파른 경사면에서 막 굴러떨어지려는 공을 우리가 땀 뻘뻘 흘리면서 억지로 꽉 붙잡고 있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단 하루라도 이런 개입을 멈추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텃밭은 즉시 자연이 원래 지향하는 훨씬 더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잡초가 틈을 타 채소를 밀어내고 야생동물이 작물을 먹어치우게 되니까 결국 수확량은 거의 틀림없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식탁에 오르는 풍성한 수확물은 자연 본연의 안정을 거스른 채 인간의 끊임없는 손길로 겨우 버텨낸 진짜 아슬아슬한 균형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평소에 밥 한 끼 먼저 사본 적 없는 진짜 막 지독하게 인색한 친구가 있다고 쳐보죠. 네, 주변에 꼭 한 명씩 있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맞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무슨 관대함 효능 촉진자라는 정체불명의 알약을 꿀꺽 삼키더니 갑자기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가득 안겨주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진짜 기묘한 상황이네요. 그쵸. 일단 선물을 받았으니까 고맙다고 막 칭찬도 해줄 테고 그 말도 진심이겠지만 어딘가 그 가슴 한구석이 좀 찝찝할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마음의 변화가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단 말이죠. 그 찝찝함의 정체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의 핵심이거든요. 선물을 준 행동 자체는 뭐 긍정적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동기를 철학적으로 좀 분해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제 앞에 이 흥미로운 딜레마를 다룬 윤리학 자료랑 미국 철학자 린다 자그젬스키의 글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 린다 자그젬스키요.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이 텍스트들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 그러니까 미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심층 탐구해 보려 합니다. 기대되네요. 사실 그 알약이라는 설정이 아주 극단적이긴 한데 자그젬스키의 관점을 설명하기에 딱 좋은 예시거든요. 솔직히 평소에 숨쉬기 운동만 하던 사람이 그 마법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하루 5km를 뛰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마라토너라고 부를 순 없잖아요. 아,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약 기운으로 일어난 비전형적인 충동을 과연 진정 관대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거 마라토너 비유가 자그젬스키가 지적하는 모습은 아주 정확히 찌릅니다. 그 친구가 단 한 번 선물을 줬다는 겉모습만으로 갑자기 관대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행동 한 번으로 인품이 바로 바뀌진 않는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일회성 행동이랑 그 사람의 내재적인 인품은 아예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자료를 읽으면서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자그젬스키는 관대함이나 친절함 같은 미덕을 단순한 어떤 행동의 목록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덕적 정체성의 안정된 일부라고 딱 정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도덕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료에서는 이걸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정서적 습관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정서적 습관이요? 약간 감정도 습관이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미덕이라는 게 어느 날 아침에 뚝딱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기심과 이타심 사이에서 겪는 내적 갈등이나 유혹을 이겨내는 의식적인 선택,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야 합니다. 아, 타인을 배려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울림들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하나의 단단한 습관으로 굳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난한 과정의 필수적인 거죠. 결국 진짜 미덕은 그 알약이 너무나도 쉽게 우회해버린 치열한 내부의 과정이네요. 그 사람이 살아온 고유한 개인 역사의 결과물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아까 그 친구의 선물이 찝찝했던 겁니다. 그 행동 안에는 친구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나 어떤 꾸준한 정서적 고민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으니까요. 아, 듣고 보니 확 와닿네요.
약으로 유발된 일시적인 충동은 그 사람의 개인 역사랑 아무런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그젬스키를 비롯한 이 윤리학 텍스트들이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죠. 세상에 직접적인 미덕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진짜 생각해보면 즉각적인 미덕이라는 개념은 꽤 섬뜩한 이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만약 미덕이 알약 하나로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라면 반대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도 단순히 오늘 약 먹는 걸 깜빡했네 하면서 모든 도덕적 책임을 다 회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잖아요. 와,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도덕적 주체로서의 인간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맞아요.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이 약한테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 지점이 이 철학적 논의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랑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알약 하나를 삼키는 식의 쉬운 지름길로는 결코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인품은 오직 지속적인 행동과 감정의 노적을 통해서만 그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거네요. 네, 지름길은 없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거니까요. 참 무거우면서도 당연한 진리네요. 진정한 관대함, 친절함, 용기 같은 미덕들은 결국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조금씩 깎고 다듬어서 완성해야 하는 조각상 같은 거군요. 아주 멋진 비유네요. 그 노력의 시간 자체가 바로 미덕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약으로 단숨에 훌륭한 인품을 얻을 수는 없고 미덕이 오랜 시간에 걸친 개인 역사의 결과물이라면 말이죠. 네, 여러분만의 단단한 도덕적 정체성을 완성하기 위해 오늘 당장 일상에 기록해야 할 첫 번째 정서적 습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핵심 요약 주제는 숲의 생존 전략과 균류의 역할입니다. 거대하고 치열한 숲 생태계에서 숲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거대한 나무들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오히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균류라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바로 단을종 독점의 치명적인 위험성이에요. 평화로워 보이는 숲속에서도 나무들은 서로 엄청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부 유럽의 너도밤 나무처럼 특정 종이 숲 전체를 아예 지배해버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투자할 때 한 곳에 전부 쏟아붓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시잖아요. 숲도 똑같아요. 만약 숲의 99%가 너도밤 나무인데 새로운 병원균이 싹 돌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숲 전체가 그야말로 한순간에 멸망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오래된 숲을 지키는 다양성이라는 안전망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멸망을 피하려고 숲에는 참나무나 단풍나무, 전나무 같은 다른 종들이 꼭 함께 존재해요. 지배적인 종이 타격을 입어서 쓰러지더라도 이 다양한 나무들이 꿋꿋하게 살아남아주면 새로운 세대의 어린 너도밤 나무가 다시 싹을 틔울 수 있게 필수적인 그늘을 아주 든든하게 제공해 주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조율하는 땅속의 설계자, 균류의 역할입니다. 숲의 다양성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유지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균류 역시 스스로 안정적인 환경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나무종이 생태계를 싹 다 독점하는 걸 막고자 거대한 나무들보다 먼저 딱 생각을 하는 겁니다. 땅속에서 다른 약한 종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숲의 완전한 붕괴를 막아내는 거죠. 결국 거대한 숲을 지탱하는 것은 눈에 띄는 큰 나무가 아니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땅속에서 한 발 앞서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균류입니다. 자, 북미 식문화가 대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빠르게 짚어보는 오늘의 핵심 브리핑입니다. 추수감사절 칠면조 요리 정도를 빼면 북미 토착 요리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고 지금 우리 식탁은 완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중이죠. 첫째, 우리가 알던 지역 특색 음식들의 끔찍한 변질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캐롤라이나 전통 바비큐 소스에 캘리포니아산 토마토를 막 섞고 루이지아나 건보에는 인도네시아산 양식 새우를 넣고 있다니까요. 글로벌 유통망 때문에 고유의 요리가 완전히 국적불명의 조립식 요리로 전락한 건데 이걸 과연 전통 음식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둘째, 걷잡을 수 없는 패스트푸드화입니다. 이렇게 족보를 잃은 음식에 지방과 액상과당을 아주 듬뿍 따려 넣어서 패스트푸드 메뉴로 버젓이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진짜 음식이 무너지는 걸 전혀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자극적인 첨가물에 우리 미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거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습관 규범은 온데간데 없고 얄팍한 유행성 식단만 난립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 땅과 기후가 주는 산물을 지혜롭게 소비하도록 가르쳐주는 가게 대대의 훌륭한 나침반이 없어요. 그 빈자리를 서점을 입쓰는 전국구 유행성 식단들이 다 채우고 있죠. 영양학자 10명 중 9명은 이걸 두고 우리가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증거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매일 바뀌는 트렌드 지도만 보면서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셈이니까요. 결국 우리는 대대로 이어지는 지혜를 잃은 채 상업화된 퓨전식 재료와 유행성 식단의 소중한 미각과 건강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덜컥 내맡기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볼 핵심 요약은 완벽함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브리핑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멋진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왜 완벽주의라는 함정에서 당장 빠져나와야 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흔히 완벽함이 좋음의 적이 되게 두지 말라고들 하잖아요. 내 아이디어를 기꺼이 수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쿨하게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애초에 원했던 완벽한 결과보다 조금 못 미쳐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둘째, 수질오염 방지법 사례를 보면 그 답이 아주 명쾌하게 나옵니다. 법안을 추진할 때 자금이 좀 부족하거나 처음 고안했던 완벽한 방식과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해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진짜 대성공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타협이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단 한 칸이라도 바늘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여전히 결과가 완벽하지 않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도 산더미처럼 남아있을 수 있죠. 하지만 완벽만 고집하다 아무도 돕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서 상황을 진절시키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완벽한 100점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은 노력 덕분에 누군가의 삶이 더 안전해졌다면 그게 바로 진짜 성공입니다. 자, 바쁜 여러분의 시간을 확실히 아껴드릴 에너지 수준과 업무 효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요약 브리핑 시작합니다. 매일 진짜 바쁘게 일하는데도 막상 성과는 안 나서 답답하셨죠? 그게 무작정 열심히만 할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의 성격이랑 내 에너지 상태를 아주 영리하게 땡 맞춰야 할 때라는 뜻이거든요. 첫째로 각각의 업무를 여러분의 에너지 수준에 완벽히 세팅하셔야 해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분석적인 일, 이런 건 방해물이 전혀 없고 내 에너지가 최고조일 때 하는 게 베스트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집중력이 가장 날카로워지는 그 마법의 시간대는 하루 중 언제인가요? 둘째로 감정적인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일명 아침 식사로 문제 먹어치우기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화자가 강조하듯이 까다로운 고객을 응대하는 것처럼 골치 아픈 일을 자꾸 미루면 오히려 그거 피하고 걱정하느라 실제 일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뺏기게 됩니다. 사실 하기 싫은 일을 미루는 건 보이지 않는 무거운 돌덩이를 하루 종일 뇌 속에 이고 다니는 거랑 완벽히 똑같으니까 아침에 제일 먼저 끝내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형 인간이 아닌 분들은 자신만의 시간표로 전략을 싹 수정하셔야 해요. 모두가 아침에 활기찬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남들의 미라클 모닝을 따라할 게 아니라 내 생체 리듬의 진짜 타이밍을 파악해서 가장 어려운 업무를 내 에너지가 정점을 찍는 늦은 오후에 하도록 일정을 짜보세요. 결국 일의 능률을 극대화하는 궁극적인 열쇠는 내 에너지의 파도를 정확히 읽고 그 최적의 타이밍에 가장 알맞은 일의 무게를 싣는 겁니다. 오늘은 올림포스 4강 8번 지문에 등장하는 침묵 효과의 핵심을 아주 빠르게 요약해 드릴게요. 우리가 직장 상사나 다른 사람한테 나쁜 소식 전하는 걸 대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이 회피 본능이 조직 소통을 어떻게 완전히 망가뜨리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이 침묵 효과의 심리적 배경인데요.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에 표적이 되는 걸 극도로 피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솔직히 상사의 분노라는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쓰러지는 무고한 전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두 번째는 우리의 이런 생존 본능이
진실을 묽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상사한테 안 좋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려면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데 막상 그 앞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생존 본능이 훅 발동해버리거든요. 결국 우리가 쭈뼛거리는 사이 상황의 진짜 심각성은 슬그머니 희석돼 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직집 체계가 가파른 조직일수록 이 과정이 정말 파괴적으로 변합니다. 조직 심리학자 로버트 서튼이 딱 꼬집었듯이 각 단계의 상사들이 위로 보고를 올릴 때마다 나쁜 소식을 조금 덜 나쁘게 살짝씩 포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제 라인을 타고 쭉쭉 올라갈수록 나쁜 소식이 어이없게도 점점 더 좋은 소식으로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나쁜 소식을 피하려는 개인의 그 생존 본능은요, 조직의 계단을 올라갈수록 진실을 아주 위험하게 왜곡시키는 거대한 필터가 되어버립니다. 자, 다음번 누군가에게 불편한 보고를 해야 할 때 여러분은 진실을 전하는 전령이 되실 건가요? 아니면 진실을 가려버리는 또 하나의 필터가 되실 건가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핵심 브리핑은 올림포스 4강 9번 본물에 등장하는 이윤과 고객 만족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고급 스테이크를 단돈 100원에 판다면 당장 우리는 엄청 환호하겠지만 과연 그 식당이 다음 달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왜 무조건적인 고객 만족이 비즈니스의 정답은 아닌지를 아주 명쾌하게 짚어줍니다. 첫 번째로 매년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파자노 호텔의 사례를 한번 보죠. 이들은 고객에게 정말 진정으로 기억될 만한 훌륭한 경험을 약속하지만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다 퍼주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로 짚어볼 점은 파자노처럼 철저한 고객 중심 기업조차도 고객 만족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계속 오면 장기적으로 무조건 이득 아닌가요?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당장의 만족을 위해 출혈을 감소하면 이윤이 떨어져서 결국 기업이 무너지고 그 좋은 서비스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마케팅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마케팅은 수익을 내면서 동시에 고객 가치를 창출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가치를 제공하되 이른바 집을 거저나 다름없이 팔아서는 절대 안 되는 그 아주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최고의 비즈니스란 고객을 활짝 웃게 만들면서도 절대 자기 집 문서를 거저 넘기진 않는 정말 영리하고 미묘한 균형의 예술인 셈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자기만의 기존 관점에 감쪽같이 끼워 맞추는지 그 핵심만 쏙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인지심리학자 보스니아드와 브루어가 진행한 아이들의 지구 모양 인식 연구를 보면요. 아무리 명백한 과학적 사실을 가르쳐줘도 대체 왜 사람마다 그걸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지 아주 흥미로운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로 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경험에 의존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고 알려주면 입체적인 공 모양이 아니라 그냥 둥글고 납작한 팬케이크를 상상해버려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이라도 매일 평평한 흙바닥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발밑이 둥근 공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납득이 가시겠어요? 애들은 그 둥글다는 말을 동전이나 팬케이크 같은 2D 개념으로 진짜 찰떡같이 해석해낸 거죠. 그럼 둘째로 지구가 공처럼 입체적이라고 다시 콕 집어 설명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타협안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스노우 글로브를 딱 떠올리면서 둥근 구 안쪽에 평평한 바닥이 있고 우리가 거기 서 있다고 상상해요.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자기가 평평한 땅 위를 걷는다는 현실적 경험은 끝까지 유지하면서 구형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억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이 엉뚱한 모형은요, 우리가 기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대체 얼마나 창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지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상은 동화 Fish is Fish의 이야기랑 완전 판박이에요. 물고기한테 아무리 무태 사는 새나 소를 설명해봐야 결국 날개 달린 물고기, 뿔 달린 물고기로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도 새로 들은 모든 정보를 결국 자비가 원래 갖고 있던 견해라는 틀 안으로 싹 다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란 그냥 빈 도화지 위에 예쁘게 쓰이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굳어진 경험이라는 아주 두꺼운 필터를 거쳐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재조립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핵심 요약은요. 스마트폰 사용 패턴이 우리 집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위협은 바로 시도 때도 없이 들여다보는 지나치게 불규칙한 사용 습관에 있습니다. 첫째, 이런 불규칙한 사용이
우리 뇌에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특별한 규칙이나 일정 없이 무작위로 이메일이나 문자를 확인하다 보면 뇌의 필터링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요. 언제 어떤 정보가 튀어나올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뇌가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결국 쓸데없는 정보를 걸러내는 효과적인 여과 능력을 아예 상실하게 되는 거죠. 둘째, 이 심각한 문제를 극복할 해결책은 바로 아주 엄격한 미디어 다이어트입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자꾸 습관적으로 과자에 손이 가는 것처럼 우리도 뚜렷한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쳐다보잖아요. 이제는 체중 관리를 위해 철저하게 식단을 조절하는 것처럼 우리의 미디어 기기 사용도 아주 깐깐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뇌의 놀라운 적응 원리를 활용해보는 겁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딱딱 맞춰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 우리 신진대사가 거기에 싹 적응해서 불필요한 가짜 배고픔이 사라지잖아요. 우리 뇌도 이거랑 똑같거든요. 미디어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정해두고 딱 그 시간에만 가벼운 확인을 허용해주면 뇌가 이 통제된 환경에 아주 긍정적으로 적응해서 흔들림 없이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뇌의 소중한 집중력과 정보 여과 능력을 온전히 지키고 싶으시다면 매일 규칙적으로 밥을 챙겨 먹듯이 미디어 사용 시간도 엄격하게 계획하고 조절해 보시길 바랍니다.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는 오늘의 요약. 그 주제는 바로 창의적인 팀이 가진 역설적인 특징입니다. 최고의 혁신을 만드는 팀들은 흔히 절대 섞이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 태도를 동시에 활용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첫째로 완벽한 기본기입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면 다들 번뜩이는 영감부터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진짜 출발점은 팀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깊은 지식과 과정의 숙달에 있습니다. 튼튼한 전문성이라는 토대가 없이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둘째로 이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초심자의 마음입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아는 전문가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질문할 수 있을까 싶으시죠? 기존에 널리 퍼진 뻔한 방식에 구애받지 않는 이 신참의 관점이 정말 핵심이거든요. 자신이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호기심과 장난기가 넘치는 상태로 이건 도대체 왜 안 되죠? 라며 기꺼이 순진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순되는 특징들의 결합 효과입니다. 완벽한 전문성과 순진무구한 초심자의 마음. 겉보기엔 물과 기름처럼 정말 안 섞일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한데 모으는 작업이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엄청난 가속 페달 역할을 합니다. 결국 진정한 창의성이란 완벽한 전문성으로 든든하게 무장한 채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아이의 시선으로 질문을 던지는 그 역설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